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가지고 온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650만 발의 포탄을 이미 받았고요. 포만에도 한 600문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군수 경제로 조달하기 위한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폭염과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 또 국내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목말라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정보, 또 유익한 정보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상황은 어떻고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이제 8월이 되면서 3년 반이 됐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3년 넘게 이렇게 끌다 보니까 양측 다 사실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또 좀 지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도 물론이지만 러시아도 내상이 좀 적지 않은데 사실 러시아 경제는 좀 좋아요. 사실은 좋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뜻밖인데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전쟁 초기 군수 경제라든가 어떤 무기 생산 또 여러 가지 군복이라든가 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 기간 경제가 이제 호황을 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유가가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가지고 온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남성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러시아만 해도 초기에 벌써 한 60만 명이 징집돼서 나갔고 또 징집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청년들만 해도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에 시달리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 외곽, 모스크바나 이런 도심지 말고 중소공업도시는 또 좀 괜찮은 면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소공화국이나 중소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업도시들이 좀 쇠락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전쟁의 물자를 대거나 군수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좀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특히 이제 소공화국이나 이런 데 병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일시에 우리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청년들 기준으로 보면 한 3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그만큼 뿌려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좋지만 러시아 경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차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한 650만 발의 포탄을 이미 받았고요. 포만에도 한 600문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군수 경제로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내부의 어떤 무기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보다는 그게 다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또 많은 이제 당장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전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지출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 폭격기 타격과 주요 군기지 공격이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뜻밖의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마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제 기습 점령당해서 그걸 탈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용이 큰 이런 손실이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저가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성비가 좋은 공격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 타격도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푸틴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민간인 살상을 마다하지 않고 집중적인 포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비난이 일고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손상받은 자존심, 또 전쟁 목적의 수행,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이 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영토, 특히 이제 이미 차지했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 하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현실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휴전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종전 협상안이라든가 종전안을 만들 수가 없고, 트럼프의 압박도 사실 양측에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중재에 나선다 해도 양측이 일정 기간을 좀 휴전하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자칫하면 그런 휴전 상황이 장기화될 공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좀 교착 상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국제 정세는 좀 불안한,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휴전 상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또 국제사회의 어떤 뭐 압박이나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가능성이 이쪽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나토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완전한 전쟁의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한 협상안 마련, 그리고 푸틴에 대한 압박이나 설득, 젤렌스키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변화와 우크라의 드론 방어가 전황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선방을 했죠.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을 압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특히 러시아의 전차 부대 행렬을 집중적으로 포격함으로써 많은 손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런 드론전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작년 가을부터 그 이후부터는 북한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러시아가 키이우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을 공습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우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SNS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름 들면서 러시아가 하계 대공세를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적절한 대응을 보이질 못하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오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트럼프의 좀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토도 사실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그 지원을 뭐 줄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지원하는 그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줄어들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 GDP 한 3.5% 이렇게 되는데,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늘리지 못하도록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고치는 개헌까지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나 이 나토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또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보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5개국이 국경에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대인지뢰 매설 금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탈퇴하고 있어요. 그 국가들이 보니까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또 폴란드, 이렇게 나토 5개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경계선, 그게 이제 친러시아 계열인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수발키 회랑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 설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넘어오기가 힘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철의 장막,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공산권의 침략 이런 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의 군비 증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 초기에 유일한 우군이었던 벨라루스. 근데 뭐 별로 보탬이 안 됐죠. 그냥 이념적인 동지, 원래 친러시아 계열이니까. 근데 작년 가을부터 북한 김정은이 군 병력과 포탄, 또 무기를 보내면서 많은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낸 푸틴이 지금 받아들인 북한군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추정하기로는 약 1200만 발의 포탄이 152mm로 환산할 때 러시아에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찾은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반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이런 거를 좀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8월 31일 날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여기에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트럼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이제 반제 전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 연대하는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지난 6월 20일 날 한 국제 행사에서 푸틴이 정말 그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러시아 군인의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러시아 영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전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 또 점령하고 있는 영토 이런 것들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크림반도 침공하고 아무 그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점령하고 도네츠크, 루안스, 자포리아, 헤르손 이런 지역을 다 차지하고 또 러시아 서부쪽 쿠르스크 지역 점령당했다가 그것도 이제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을 집중 공세를 취하면서 하계 대공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우 전쟁이 당분간 어떤 극적인 반전을 통해 가지고 종전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도 사실 좀 이거를 말려고 이걸 종전시켜서 자신의 어떤 평화 업적 이런 것들로 좀 삼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향한 어떤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푸틴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의 숫자는 현재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몰래 비공개리에 보냈던 초기 병력이 11,000명이고요. 많은 사상자가 났죠. 한 4,000명의 전사상자가 나니까 올 초에 이제 포병 중심으로 한 3,000명을 보냈고요. 6월에 러시아 특사가 와서 이제 두 차례나 와가지고 좀 요청을 하니까 1,000명의 공병 그리고 5,000명의 전후 복구 건설 인력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를 보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가 추산한 데 따르면 러시아에 1,200만 발 정도의 포탄이 지원됐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물론 한 600만 발 정도라고 최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추산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사실 한 3만 명 정도를 추가로 김정은이가 보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CNN 등 유력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반대급부 어떤 기술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다 이런 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미국 매체 등 이제 유력 언론들도 사실 이때쯤이면 좀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핵과 관련한 거라든가 ICBM 관련한 거는 모르더라도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 아니면 북한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 군함이라든가 또 전차 이런 부분에서 좀 기술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도 경제가 어렵다는 건 왜 그런가요? 원래 이게 이 정도 병력을 보내고 이런 그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용병 형태로 보냈으니까 1인당 한 2,000불 정도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아직 뭐 건설 인력까지 안 갔다고 보기 때문에 한 15,000명만 돼도 하루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캐시가
인건비로만 한 달에 본인한테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북러 간의 지금 밀착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북한산 사과가 러시아 마트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생활 부분까지도 북러 밀착의 어떤 이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게 좀 저희 대북 전문가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당장 뭐 밀이나 옥수수 또 쌀 등이 좀 러시아로부터 당장 지원되고,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좀 북한에 들어오는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북러 관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 밀착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노리고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북한의 대외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은 1%가 안 됩니다. 중국이 뭐 85%다, 90%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경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1% 규모였던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서 아무리 그게 단기간에 활성화가 되고 뭐가 들어온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그게 갑자기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례로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좀 수입을 올리겠다고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700~8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직항 여객기 운항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평양하고 모스크바 간의 이제 비행기 운항은 한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북러 밀착 상황을 반영하고 이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아마 모스크바 평양 간의 항로를 좀 열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이게 10,000원이 됐다 그러지만 700~800명 정도의 이 오간 왕복을 통해 가지고 오간 인원들이 되게 뭐 북한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오간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의 운행, 이게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러시아 비행기가 한번 왔다 간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최근에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하고 이제 강원도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한 2만 명 수용 규모로 열었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관광객으로 채우기 위해서 원산공항에 러시아 비행기가 취항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노선을 운행할 정도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 원산 갈마공항을 한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국내선, 국제선 전혀 취항한 게 없어요. 그냥 뭐 고추 말리는 용도로 썼겠죠. 그 할주로를 군사훈련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의 규모가 아직도 러시아와의 정기 노선을 운항할 정도, 이건 어렵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모스크바 정기 항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만 뭐 블라디보스톡하고 평양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하고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원산의 어떤 전세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중국의 권력 구조 개편과 북중 관계 악화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북한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 전통적인 친선 관계에서 지금 김정은이 약간 빠져나와서, 아니면 뭐 등을 돌렸다고 볼 수도 있죠.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방은 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도 얘기하고 최선희 외무상도 얘기하잖아요.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들이 보면 정말 괘씸하고 한번 언제 손을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이라든가 또 중국 권력 내부의 동향이 좀 만만치 않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워싱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서기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불러다 혼을 내거나 대북 어떤 제재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한동안 좀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안보를 보장받거나 또 경제적인 이익, 또 군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의 김정은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은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한 지 이제 15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뭔가 지금 41살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본인의 집권 플랜을 이제 짜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대남 관계는 일단 좀 배제하려고 차단벽을 쳐놓은 상태인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김정은의 그 생각의 중심은 북한 체제,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습 정권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게 정말 집중적인 관심사일 겁니다. 딸 김주애를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후계자로 내세워서 어떤 권력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려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상황이 닥친다 그래도 북한 권력을 4대 세습까지 원만하게 좀 끌고 가려는 이런 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국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라든가 어떤 체제를 위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적당히 좀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유엔의 대북 제재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상황을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은 푸틴과 손을 잡는 게 자신들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종착점은 북미 관계 해결이에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미국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는 것, 특히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런 협상을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트럼프와의 어떤 본격적인 협상이나 관계 개선,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기 전까지는 푸틴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대미 또 대외 압박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이 다 이게 만기 칠남형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 CEO인데 회장님인데 저 말단 공장 라인에 매일 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평양에 가서 제가 과거에 이제 방북 취재를 갔을 때도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북한 안내원들이 달려오잖아요. 거기 이제 의뢰원이라 그러는 그 종업원 분들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냉면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오금 어떻게 먹어? 이러고. 면을 건져서 면발에다가 식초를 쳐야 되지 그냥 식초를 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냉면 먹는 거 하나까지도 면발에다가 식초를 쳐서 먹어야 맛이 제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교시가 지배하는 문화가 돼 있잖아요. 김정은은 그런데 그거보다 젊은 지도자고 이러니까 정말 깨알이죠. 어디 가서 뭐 협동농장에 가가지고 벽시 뭐 논에 저벅저벅 들어가가지고 벽시 보면서 뭐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간부들한테도 재난재해 요즘 특히 이제 북한도 작년 수해 겪었으니까 수해 예방 이런 거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뭐 간부들만 지금 계속 닥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곤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서 최고 지도자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가고 나머지는 좀 아래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뭐 재해 예방 같은 경우에도 잘못 관리들이 뭔가 과시를 해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거나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거나 큰 폭염 뭐 아니면은 폭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최근에 북한이 만든 재해방지법에 보면 그 관리들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과시를 이걸로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형까지 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그 체제가 그만큼 경직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시킨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그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오거나 또 차관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남조선급 받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대남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간단체나 또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 줄게 가져가 이래도 못 가져가는 거죠.
구축함, 전복 등 연달아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북한 내부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정은의 의욕을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력이나 그 역량이 뒷받침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K방산,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또 그리고 각종 이제 선박이라든가 미국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한국의 조선 능력이라든가 특히 미군 군함 노후된 거를 우리가 이제 수리해주는 MRO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이런 최신 선박 못 만들 리가 없지,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시를 했잖아요. 북한은 그동안에 1600톤급 압록강급 함정 이거 만든 게 이제 주였어요. 제대로 만들었다는 게. 근데 5000톤급 구축함을 갑자기 만드는데 그것도 김정은이 몇 달 내로 만들어라. 우리 같으면 한 2, 3년 걸릴 거를 봄에 지시해놓고 올 10월 노동당 창건일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속도전 하면서 닭달까지 하니까 북한은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을 진수를 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한 번에 쭉 미끄러 들어갔으면 좋은데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죠. 복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를 뭐 한 며칠 만에 복구를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세웠어요. 바다에 띄우긴 했어요. 근데 이미 바닷물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이 된 상태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패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이 지시를 했으니까 일단 바다에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한미 정보당국이 보니까 이 배가 아직도 진술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간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속도전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층씩 건물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뭐 굳기나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균열이 생기고 과거에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평양의 부유층들이 산다는 평천구역의 23층 아파트가 준공식도 마치기 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고위층들이니까. 한밤에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 거죠.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김정은의 어떤 열등감, 경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군함이라는 것도 또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경제력, 철근은 어떻게 만들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고 또 군함 같으면 그 금속적인 이런 특수압금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전자장비는 어떻게 하고 균형은 어떻게 잡고 특히 진수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나머지는 다 팽개치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핵과 미사일이라든가 뭐 군사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